안녕하세요. 행복한 일개미 엄마 39세 여자입니다. 요즘 날씨가 참 춥죠. 올 한 해 날씨는 유난히 예측하기 어려웠네요. 이제 좀 추워지나 보다 싶으면 따뜻하다 못해 덥고 어느 날에는 갑자기 눈이 내리고 말입니다.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이네요. 여러분에게 12월은 어떤 달인가요? 저에게는 한 해를 되돌아보고 마무리하는 결승선이자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좋은 마음가짐을 준비하는 출발선입니다. 이 좋은 시기에 제가 경험한 일들과 느낀 점들을 나누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냈네요. 제가 글재주는 없지만 시댁, 시모, 시누이, 시자가 들어간 일이라서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식품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퇴근 후에는 다양한 취미 생활에 도전했어요. 요리학원, 직장인반에 들어가 이것저것 요리도 배우고 피아노로 노래 한 곡 정도는 연주해 보겠다고 짧은 손가락 열심히 찢어가며 연습했습니다. 이틀에 한 권 베스트셀러 책 읽기로 목표를 정해서 연신 하품 참아가며 독서를 하곤 했죠. 하지만 마음에 쏙 드는 취미도 없고 딱히 발전 가능성이 보이는 취미도 없어서 저는 늘 이것저것 마음만 바빴네요. 그러다 회사 동료 언니가 취미를 향한 그 열정을 운동으로 풀어보라고 조언해 주었죠. 자기 애인이 테니스장 코치로 일하고 있다면서 퇴근 후 함께 테니스를 치자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누군가와 함께 취미 활동을 한 적이 없었는데 친한 언니와 같이 배우면 더 재미있게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어차피 또 아니다 싶으면 새로운 취미를 찾으면 될 것이라고 쉽게 생각했죠. 하지만 생각보다 테니스는 더 재미있었고 제가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정말 꾸준히 테니스를 치러 다녔고 제 열정을 알아봐 주셨는지 코치님께서 테니스 동호회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호회에 들어가서 소속감을 느끼면 더 성실하게 연습하게 되고 회원들과 재미있게 운동하다 보면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하셨죠. 네, 정말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제가 테니스 동호회에서 지금의 듬직한 남편을 만났죠. 남편의 첫인상은 훈훈함 그 자체였어요. 큰 키 덕분에 팔다리가 길어서 라켓을 휘두르면 정말 멋있었어요. 테니스 실력도 뛰어나 회원들 사이에서 인기도 참 많았어요. 하루는 동료 언니와 공을 주고받는 랠리 연습을 하는데 남편이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선 씨, 라켓을 그렇게 쥐고 스윙하시면 손목뿐만 아니라 어깨에도 무리가 가요. 제가 조금 알려드려도 될까요? 동호회 가장 인기 훈남이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남편은 자신이 입문할 때 사용했다는 라켓 손목 교정기를 빌려주며 자세 교정도 해주고 참 세심하게 잘 챙겨줬습니다. 신기하게 집도 가까운 동네여서 항상 함께 걸어가고 동료 언니네 커플이랑 넷이서 운동 끝나고 야식도 먹으면서 저희는 급속도로 친해졌어요. 3살밖에 차이 나지 않았는데 남편은 참 어른스럽고 다정했습니다. 저처럼 평범한 회사원이고 술, 담배 하지 않고 스트레스 관리를 그저 운동으로 푸는 건강한 청년이었죠. 남편은 입문용 라켓으로 좋다며 라켓도 선물해주고 제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빠르게 달려와 다친 곳은 없는지 살뜰하게 챙겨주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정말 좋은 오빠 동생 사이로 열심히 공을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공뿐만 아니라 마음도 주고받았나 봅니다. 남편이 서브해주는 테니스 공을 받아 칠 때마다 라켓에서 손으로 그리고 가슴으로 쿵쿵 정말 가슴이 떨렸네요. 남편 또한 저처럼 마음의 확신을 받았나 봐요. 남편은 늘 평소처럼 집을 데려다 주는 길에 마음을 고백했고 저희는 그렇게 행복한 연애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이 있죠? 결혼할 사람은 따로 있다고. 사람을 만나다 보면
아,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참 좋겠다 하면서 말입니다. 남편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연애를 하면 할수록 참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벌이가 크지 않은 작은 에어컨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제가 좋아하는 과일들을 사서 가족들과 먹으라고 손에 들려보내고 어디라도 다녀올까 말하면 무조건 예스라고 하며 맞춰줬어요. 무엇보다 제 말을 잘 들어주고 듣기 좋은 호응을 해주니 제가 늘 마음을 의지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늘 마음 한구석에 크게 뻥 구멍이 뚫린 빈자리가 있었거든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눈물이 납니다. 제가 20살이 되고 첫 회사에 입사할 무렵 아빠는 차 한 대를 선물해 주셨어요. 제가 유독 운전해서 가까운 곳으로 드라이브 가는 걸 좋아해 늘 차를 몰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날도 주말에 경기도 포천으로 생갈비 먹으러 가자고 계획했었죠. 하지만 저희 가족은 떠날 수 없었습니다. 정말 허무하게 하루아침에 아빠가 급성 폐혈증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생각해보면 그때쯤 아빠가 등산을 하시다 크게 넘어지셔서 발목도 살짝 붓고 다리 곳곳에 크고 작은 상처들이 많았어요. 아빠는 집에서 대충 약 바르고 파스 뿌리면 그만이다 하시며 가볍게 넘기셨는데 그게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 뒤로 아빠는 감기 몸살까지 왔다고 누워서 잠만 주무셨습니다. 워낙 태어나셨을 때부터 면역력이 약하셔서 잔병 치레가 많으셨던 우리 아빠. 그래서 집에서 자가 치료한답시고 약 하나를 털어먹고 잠에 드시곤 했죠.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긴 상황들이 후회되고 저희 가족들 모두 자신을 탓하며 슬픔 속에 빠졌습니다. 아빠가 선물해 주신 차는 혹시라도 망가질까 아까워 많이 타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허무하게 가실 줄 알았다면 제 차 사주시지 말라고 본인을 위해 쓰시도록 이야기했을 텐데 정말 슬프고 힘들었어요. 이런 아픔을 남편에게 털어놓았고 남편은 말없이 저를 안아주며 가족들 탓이 아니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남편은 평생 딸 둘을 책임지기 위해 뜨거운 콩나물 국밥 팔아가며 본인 인생 희생하신 친정엄마도 참 많이 챙겨주었습니다. 자식 위해서 홀로 열심히 돈 버셨을 거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당신도 처제시청 공무원 합격하기까지 뒷바라지 해주면서 얼마나 고생했어. 그거 절대 쉬운 일 아니야. 아무리 가족이라도 힘든 순간들이 얼마나 많아. 듣기 좋은 말뿐이라고 해도 저는 남편의 이런 부분이 참 좋았어요. 혹시 여러분도 아실까요? 가장 듣고 싶은 말을 제때 해주는 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말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 남편은 마치 저희 친정의 새로운 가장이 된 것처럼 든든하게 존재해줬어요. 엄마, 여동생, 그리고 저. 이렇게 새 여자가 살아가면서 남자가 필요한 순간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때마다 남편은 아빠의 빈자리를 대신해줬습니다. 엄마 식당에 취객 아저씨와 입씨름하는 순간 장고장이 심한 보일러 수리, 심지어 여동생이 교통사고가 나 상대방 운전자와 합의를 할 때도 보험사보다 더 일찍 도착한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아빠의 빈자리를 대신해 줄 수 없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결혼식 때 말이죠. 신부 입장을 홀로 해야 하는지 남편과 동반 입장을 할지 참 고민이 되면서 자연스레 아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남편은 제가 예쁜 주인공으로 주목받으며 버진로드 중간까지 걸어오면 자신이 재빠르게 뛰어가 무릎 꿇고 고백하는 이벤트를 하겠다고 말했어요. 제가 아빠 손을 잡을 수 없는 슬픔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기 때문이겠죠. 남편의 말에 동의하고 저희는 동선도 미리 짜보며 나름 열심히 준비했네요. 무엇보다 예쁘게 미소 짓는 연습을 하며 결혼식 날 아빠 생각을 최대한 하지 않고 울지 않으리라 다짐했고요. 결혼식 날은 신부가 제일 돋보이고 예뻐야 하는 날이라고 하잖아요. 이왕 비싼 화장도 받았으니
최대한 사람들 기억에, 사진 속에 예쁘고 밝게 보이고 싶어 노력했습니다. 사실 엄마한테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죠. 나 하나도 안 슬프다. 아빠의 빈자리로 전혀 힘들지 않다. 이렇게요. 가능하면 엄마를 쳐다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질까 무서웠죠. 하지만 도저히 엄마를 안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펑펑 우시는 거예요. 신부행진에 남편과 준비한 퍼포먼스도 엄마 눈에는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셨나 봅니다. 결국 저는 가장 예뻐야 할 날에 화장이 번지게 울어버렸네요. 아마 신부들 중 가장 못난이 신부였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으며 정말 축복 속에서 결혼을 했네요. 결혼 생활은 참 재밌었어요. 소꿉놀이 하듯 각자 집안일을 나눠하고 소박한 밥상을 차려 끼니를 함께하는 생활. 저희는 결혼 후 더욱더 서로를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슬슬 시댁 이야기를 해야겠죠? 오늘 저의 주된 이야기가 시월드 이야기니까요. 시부는 택시 운전을 하셔서 거의 하루 종일 집에 안 계셨습니다. 사실 택시 일은 핑계고 워낙 가족에 관심이 별로 없는 분이셨어요. 친구분들 택시에 태워 맛집 찾아다니고 본인 인생 즐기시는 걸 중요하게 여기셨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시모는 함께 어울려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모는 작은 상가 건물에 세를 들어 작은 떡집을 하십니다. 고정적으로 찾아주시는 단골 손님들이 많아 함부로 가게를 비우지 않으셨죠. 시부가 어디 다녀오자 말해도 나 돈 벌어야 돼 라고 딱 잘라 말하십니다. 시모는 동글동글 귀여운 외모이신데 떡 케이크도 얼굴 따라 참 예쁘게 만드실 정도로 솜씨가 좋으세요. 떡집 주인이라 뭔가 푸근하고 인심 좋고 뭐든 똑부러지게 하는 이미지겠지만 아니요. 완전 정반대입니다. 말수도 정말 적으시고 뭐 하나 결정도 제대로 못하셨죠. 그냥 말없이 성실하게 일하시니까 손님들이 그 점을 좋게 보고 많이 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시모 대신 결정 내리고 일을 시키는 사람은 따로 있었죠. 바로 남편과 6살 차이가 나는 여동생이었어요. 시누이는 시모에게 엄마 이렇게 해. 엄마 이건 하지 마. 엄마 나 이것 좀 해줘. 어찌나 말을 명령조로 하는지 시모는 시누이의 꼭두각시였죠. 이리저리 휘둘리고 결정권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이런 관계에는 나름 이유가 있어 보였어요. 바로 시누이의 직업 때문이었죠. 시누이는 산부인과 페이닥터로 일했어요. 본인 병원을 차린 건 아니지만 월급을 더 많이 주는 병원으로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의사죠. 그래도 나름 사자 직업 아니겠어요? 시누이는 의사 딸내미 말 들어야지 누구 말을 듣냐. 엄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인생 필 텐데 뭐가 걱정이냐 하면서 완전 가스라이팅 장렬이었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관계이니 제가 뭐라 문제 삼기도 애매했죠. 보면 볼수록 시누이와 남편은 성격이 정말 달랐어요. 상대를 배려하고 말을 예쁘게 해주는 남편과 달리 시누이는 아주 자기밖에 몰랐어요. 좋은 직업을 가져야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며 미친 듯 공부해서 의사 타이틀 따더니 모두를 자기 발 아래 있는 듯 여겼죠. 그래도 상견례 자리에도 일이 바빠 못 오고 신혼 초에 저와 남편에게 별 관심을 안 줘서 아무 트러블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시누이가 병원을 잠시 그만두고 휴식기를 보내기로 한 시점부터 슬슬 저희 부부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시누이는 의사로 좋은 월급을 따박따박 받겠지만 저희 부부는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죠. 무엇보다 신혼집 준비며 혼수, 결혼식, 신혼여행까지 모두 저희가 저축해놨던 돈과 대출금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지갑 사정이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시댁이 어려운 형편은 아니지만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을 때 시부가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는 우리 애들 딱 대학교까지만 지원해주기로 약속했었다. 미안하지만 너희 힘으로 알아서 집도 마련하고 잘 살아. 성규 너도 그동안 열심히 돈 모아놨을 거 아니야. 서운하겠지만 이해해줘라. 이렇게 시댁에서는 저희가 결혼할 때 1,000원짜리 한 장 보태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저는 이미 양가 모두 도움받지 말자고 미리 대화를 끝낸 상태였거든요. 작게 식당 하시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친정엄마께 부담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오히려 시부가 저렇게 말씀해 주시니 잘 됐다 싶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각자 대출 조금씩 받아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해 점점 넓혀 나가는 재미도 느껴보자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워낙 둘 다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라 그런지 남이 볼 때는 맨땅에 헤딩일지라도 저희는 그게 좋았습니다. 그렇게 신우이는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어떻게 이런 거지같이 좁은 아파트에서 사냐고 비아냥거렸죠. 아니, 저희 부부가 행복하게 만족하며 살아가는데 솔직히 지가 무슨 상관인가요? 누가 언제 같이 살자고 했냐고요? 저는 오히려 집이 아담해서 청소할 면적이 적어 살림하기 편하다고 너스레를 피웠네요. 아가씨는 청소를 잘 안 하셔서 모르시나 보다라고 저도 똑같이 비아냥거렸죠. 저도 절대 그냥 당하기만 하는 성격이 아니라 똑같이 신우이 속을 긁었어요. 신우이는 노골적으로 제가 불편하다고 티를 냈고 매번 아슬아슬하게 선을 넘길 듯하며 시비를 걸곤 했습니다. 참 기가 차더라고요. 그때마다 남편에게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했습니다. 신우의 행동이 너무 철없고 유치했기 때문이죠. 저는 그저 신우이가 선을 넘는 순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먹이를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말이죠. 그러다 드디어 신우이와 크게 충돌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는 결혼 후 슬아의 아이 둘이 있었어요. 남편의 인디언 보조개를 똑 닮은 똑순이 첫째 예지와 저를 닮아 오똑한 콧날을 가지고 태어난 막내딸 수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는 말이 뭔지 실감했죠. 남편은 큰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딸을 바랬어요. 왜 요즘은 남아 선호사상이 아닌 여아 선호사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딸이 귀하고 딸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시모와 시누이는 아니었나 봅니다. 저는 둘째를 출산하고 나서 큰딸이 걱정이 되어 집에서 요양을 했어요. 두 번째 출산이라 처음보다 쉬울 거라 생각했고 남편도 정말 많이 도와줘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유 수유를 하는 중에 생각지도 못하게 전몸살이 심하게 찾아왔죠. 남편은 모유 수유로 고생하는 저를 위해 우족탕을 사왔고 저도 그 정성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먹었는데 그게 과했는지 유두백반이 생겼습니다. 모유 수유 중 기름진 음식 섭취가 과하면 생기기도 한다는데 수유할 때 수백 개의 바늘에 찔리는 듯한 강한 통증과 뜨거운 열감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시모가 떡을 가지고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옆에는 얄미운 시누이를 달고 말입니다. 저는 둘째 아이 낮잠을 재우고 남편이 전날 끓여준 미역국으로 대충 끼니를 해결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이렇게 대충 먹으니 저지 정상적으로 돌겠냐고 잔소리를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살림은 제대로 하고 있냐며 짜증도 부리셨죠. 원래 시모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싫은 소리를 하시는 성격이 아닌데 시누이가 옆에서 쏘삭거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시누이는 그저 시모가 가져온 떡을 질겅질겅 씹으며 재밌다는 듯 곁눈질로 바라보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참다 말한다. 너 우리 집 대 아니일 거야? 아들 하나 낳아야지. 남들은 아들 낳아서 떵떵거리며 잘만 사는데 너는 왜 매번 딸을 낳아? 첫째가 딸인 건 아쉬운 내색 안 하고 잘 넘겼어. 근데 두 번째도 딸이면 어쩌자는 거야?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도 딸 낳으셨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그래, 나도 딸 낳았지. 근데 난 아들도 낳았잖아. 가만히 있어봐. 얘 성이야. 사돈이 딸만 둘 낳은 거 보니 이것도 뭐 유전 아니냐? 시모는 답 안 나오는 망언을 하다 신우이에게 지원 사격을 바라는 듯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그러게. 올케 언니, 진짜 조금 이상하다. 아들 못 낳는 제주도 유전인가 봐. 참,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가씨, 산부인과 의사 맞아요? 아이 성별 결정하는 건 남자가 가진 염색체로 결정이 나는 건데 혹시 모르는 건 아니죠? 어머님, 잘 들으셨어요? 아들이니 딸이니 그런 말은 애들 아빠한테나 따지세요. 씨가 문제 있는 거니까. 아유, 아니 이 언니 말하는 싸가지 봐. 여자도 문제 있을 수 있거든요. 됐고, 빨리 정신 차리시고 세 번째는 제발 아들이길 바래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이걸로 혼자 말도 못하고 끙끙거린 줄 알아요? 저는 정말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산후 우울증 올 틈도 없이 육아로 바쁘고 전몸살까지 심해 양쪽 겨드랑이에 차가운 아이스팩을 끼고 대충 끼니를 해결하는데 이게 무슨 경우인가요? 아들 못 낳은 죄가 그리 큰가요? 저는 먹고 있던 미역국 그릇을 식탁 아래로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지금 어떤 세상인데 아들 못 낳았다고 구박을 해요. 그것도 둘이서 쳐들어와서. 당장 여기서 나가요. 의사라고 유난 떨지를 말던가. 수준 낮아서 더 대화를 못하겠으니까. 저 몸도 힘들고 두 분 얼굴 보는 것도 너무 힘드네요. 빨리 당장 나가시라고요. 신우이는 어머 말하는 거 봐. 별꼴이야. 참나 재수없어 진짜. 라고 중얼거렸고 시모는 저와 신우이 눈치만 보다 집을 나섰죠. 저는 바닥에 흩뿌려진 미역국과 그릇 조각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을 때 보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퇴근 후 집에 돌아오자마자 집 상태를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혹시 제가 다친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폈어요. 저는 낮에 있었던 시모와 신우이의 일을 털어놓았고 그동안 신우이가 유치하게 행동한 것들까지 전부 다 말했습니다. 남편은 신우이의 행동들을 들을 때마다 표정이 굳어갔어요. 그리고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지금 어른으로서 하실 행동이 맞는지 따져 묻더라고요.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남편의 분노를 듣기만 하셨어요. 당장 사과하지 않으면 더 이상 아들 얼굴 볼 생각하지 마시라고 으름장을 놓으니 그제야 휴대폰 너머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네요. 남편은 다시는 이런 일로 집사람 힘들게 하지 말라고 했고 뒤이어 신우이에게 전화를 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미치려거든 곱게 혼자 미쳐라. 출산하고 몸조리하고 있는 언니한테 그게 할 소리냐. 너 이거 지금 싸우자는 거 아니냐. 평소에 서로 전화통화 한 번 안 하는 남매 사이인데 처음으로 남편이 무섭게 화를 내니 신우이는 꼬리를 팍 내렸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역시 쉽게 안 변한다고 하잖아요. 전화를 끝내자마자 신우이는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가족끼리 이간질 시키니 행복하냐고 말이죠. 저는 콧방귀를 끼며 가족들 이간질은 아가씨가 전문가 아닌가요?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뒤로 개념 없는 신우이와 전쟁이 시작되었네요. 산부인과 의사라는 잘난 직업, 네,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잘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인성이 똑바르고 사람다워야 하는 거 아닐까요? 자기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지만 이 세상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흘러야 하고 여왕처럼 구는 게 겸손하지 못하고 사람 되려면 아직 멀었다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지가 잘났으니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실까봐 신우이에 대한 일화를 들려드릴게요. 앞서 들려드린 이야기에 친정아빠가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사주신 제 첫 차 기억하시죠? 고장 날까봐 애지중지 몇 번 타지도 않고 지내서 10년이 넘는 세월에도 장고장 하나 없이 제 곁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남편 생일을 맞이해서 시댁 사람들과 함께 능이백숙을 먹기로 했는데 하필 그날 남편 차 타이어에 문제가 생겨서 할 수 없이 제 차를 타고 이동했어요. 주차를 하고 내리자마자 맞은편에 주차된 외제차에서 시누이가 내리더군요. 언니, 설마 이거 언니 차? 세상에, 아니 돈 벌어서 다 뭐해요? 모아서 차 좀 바꾸지. 운전하다가 펑 하고 폭발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상상만으로도 창피하다. 야, 너 올케 언니한테 말 가려서 안 해? 애들도 있는데. 그리고 인사도 안 하고 뭔 말을 그따위로 해? 차야 굴러다니면 그만이지. 아니야, 여보. 내 차가 낡긴 했지. 아가씨 외제차에 비하면 더더욱. 아가씨, 오늘 오빠 생일이라 한턱 내시는 거죠? 우리들은 오늘 밥값 아껴서 차 사야 해서요. 잘 먹을게요. 시누이는 내가 언제 밥을 산다고 했냐며 언성을 높이다가 저희 큰딸이 고모, 잘 먹겠습니다. 인사를 하니 입을 딱 다물더라고요. 결국 정말 그날 밥값은 시누이가 계산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비싼 곳에서 밥을 먹을 걸 그랬다고 후회했답니다. 시누이의 생각 없는 언행은 이게 끝이 아니죠. 특히 자기가 마치 시모인 양 명령조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글쎄, 뭐라고 하는 줄 아시나요? 언니, 요즘 엄마 떡 단체 예약도 줄고 일손도 부족해서 월세 내기도 힘든 것 같아요. 나이도 있어서 몸도 이곳저곳 아프고 내가 한 달에 50씩은 기본으로 챙겨드리고 있는데 언니랑 오빠도 이제부터 매달 50씩은 내세요. 아가씨, 우린 애가 둘이에요. 남편 혼자 벌어서 우리 네 식구 먹고 사는 거 정말 빠듯하다고요. 이제 큰애 교육비도 더 나가야 해서 지금은 당장 힘들고 나중에 조금이라도 여유 생기면 성의껏 드리기로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발 신경 꺼요. 제가 옳은 말로 반박을 해도 시누이는 제 입에서 돈 없다는 소리 듣는 것에서 승리감을 맛보는 건지 늘 이런 돈 문제를 가지고 트집 잡곤 했습니다. 더군다나 명령조로 아랫사람한테 구는 행동이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막 나간 적도 있습니다. 한 번은 부재중 전화가 9번이나 찍혀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유난인가 싶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엄마 치과 다녀오셨다는데 임플란트 한 5개는 해야 한다고 하네. 이거 오빠랑 언니가 좀 해드려요. 나는 이번에 가방이며 구두며 좀 무리하게 샀더니 카드 쓰기가 좀 그래.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누가 보면 뭐 저에게 맡겨둔 돈이 있거나 시누이를 손윗사람으로 오해하겠더라고요. 저렇게 통보하는 듯 말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더니 문자로 딸랑 시모 계좌번호를 적어 보냈습니다. 저는 싫은데 네가 해 라고 답장을 보냈죠. 그러니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며느리가 돼서 그것도 못하냐며 따져 묻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엄마가 오빠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소리를 치는데 저는 스피커폰으로 해두고 빨래 건조대에 옷을 널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습니다. 잠잠해진 것이 끝났나 싶어 휴대폰을 집어들고 태연하게 말했어요. 효도는 셀프 몰라? 네가 우리 집이랑 내 차 보고 거지 같다고 창피하다며? 우리는 돈이 없어서 그런 거 못하니까 돈 많고 잘난 네가 효도 셀프로 하라고. 너 말이야 너. 내가 족보 생각해서 존칭 써주니까 내가 아주 만만해? 내가 지금 너처럼 물질적으로 넉넉히 못해드려도 내가 내 할 도리 잘하면서 살 거고 생신이며 명절이며 알아서 잘할 거니까 제발 까불지 마. 시누이는 진짜 미치겠네 라고 말했고 이번에는 제가 빠르게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제가 늘 이렇게 지지 않고 이겨먹으니 시누이는 약이 바짝 올랐습니다. 매번 지면서 왜 이렇게 저 하나 이겨보겠다고 애를 쓰는지 시누이가 만나는 애인이 있다던데 그저 빨리 시집가서 더 이상 연락 안 하고 살았으면 싶었네요. 시누이는 내가 할 도리는 다 하면서 살 거라고 말한 걸 약점 삼았는지 명절에 막내 고모님들 식구들까지 잔뜩 불러 모아
일을 만들었지 뭡니까? 닭발이 먹고 싶다고 발톱 손질도 안 되어 있는 생닭 발들을 사오질 않나. 챙겨야 할 입이 많으니 음식도 평소보다 2배는 많이 했어야 했죠. 명절이라 그런지 내내 잠잠했던 시모마저 시집살이를 시키셨습니다. 남편이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나서면 시모는 나가서 딸들이나 놀아주라고 밖으로 내보냈고, 제가 시간을 확인하려고 휴대폰이라도 집어드는 참이면 시모는 집 가고 싶어서 시위하냐? 라며 눈치를 주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엉뚱맞은 소리를 하셨습니다. 눈 밑에 잔뜩 올라온 기미들을 가리키며 말입니다. 피부과에서 관리받으면 이런 거 싹 다 없애준다는데 회원권 200, 300이면 끊는다더라. 네가 좀 해줘라. 라고 태연하게 말을 이으시면서 말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 쓰는 스킨 로션 겨우 2만 원짜리다 말씀 못 드렸지만 남편 회사 일이 줄어서 급여가 밀려서 나올 때도 많고 여유가 없다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시모는 저를 빤히 쳐다보시면서 진짜 200, 300도 못 해주냐고 되물으셨죠. 어머님, 지난 생신 때 저희가 용돈 50만 원 현금으로 봉투를 해드렸잖아요. 아버님 생신 때도 그렇고요. 저희 그거 정말 큰 돈이었어요. 대출금도 많고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하지 않아요. 대신 둘째 수지 조금만 더 크면 저도 일 시작할게요. 저는 집에 저희 시댁 식구만 있는 게 아니라 집안 친척 어르신들도 계셨기에 최대한 조용하고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모는 그래 그럼 몸으로 때워라 하시며 풀어놓은 계란물에 냉동 동그랑땡을 아무렇게나 부어버리셨죠. 사방으로 계란물이 튀고 바닥에는 뒤집개와 숟가락들이 떨어져 나뒹굴었어요. 그 소리에 하나 둘 부엌으로 몰려들었고 시누이 또한 제 눈치를 살피는 듯 했죠. 저는 시누이에게 전이라도 붙이던지 쌓여있는 설거지라도 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펄쩍 뛰며 사람 살리는 귀한 손으로 어떻게 전을 붙이고 기름 만지냐며 은근 자랑 아닌 자랑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시모도 시누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말이죠. 시누이가 옆에서 부추기고 조종한다 한들 어른이고 부모면 옳고 그른 행동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시모와도 사이가 멀어졌어요.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며느리는 10번 잘하다가 1번 잘못하면 평생 1번 잘못한 것만 남고 딸은 10번 잘못하다 1번 잘하면 평생 1번 잘한 것만 남는다 라는 말이요. 제가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그건 그저 당연한 거고 시누이가 잘하는 건 장하고 대견하고 제가 결코 시댁에 못한 것이 아닙니다. 단체 예약이 많은 달에는 시모 떡집에 나가 떡 소분과 포장 일을 돕고 시누이가 무시했던 소중한 제 차를 끌고 다니며 떡 배달을 도와드리기도 했어요. 매년 생신에는 생활비 아끼고 아껴 현금 선물 드리면서 소불고기며 잡채며 저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제 헛짓거리로 느껴져 속상하더라고요. 심지어 남편의 구멍난 양말까지도 다 제 잘못이더랍니다. 야, 너 요즘 네 남편 안 챙기니? 뭐 한다고 남편 양말 하나를 못 챙겨? 다 큰 어른이 저게 뭐냐? 너 우리 아들 밥은 잘 챙겨주는 거야? 엄마, 이 사람이 나 얼마나 살뜰하게 챙기는 줄 알아? 누구보다 가정에 헌신하면서 사는 사람이야. 밥은 엄마보다 잘 차려주고 엄마는 맨날 남은 떡으로 끼니 해결하게 했잖아. 내가 오늘 현장도 나가보고 이곳저곳 운동 삼아 걸어다녀서 구멍 난 건가 봐. 지 마누라 편드는 것 좀 봐라. 성이 말이 딱 맞네. 아주 지 처한테 제대로 홀려서 가족이고 뭐고 안 보이지? 막말로 제가 며느리냐? 애 둘 낳고 돈도 안 벌고 아들도 못 낳고 세상에. 얼굴 그거 뭐 회원권 끊어달라 말했는데 그냥 쌩까더라. 저는 그저 돈돈거리는 시댁 사람들에게 질렸고 괜히 열심히 홀로 돈을 버는 남편에게까지 원망의 불똥이 튀기도 했죠. 저는 아이에게 엄마의 곁이 꼭 필요한 시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육아에 전념하고
그 이후에 돈을 벌고 싶었거든요. 결국 저는 생각보다 서둘러 둘째를 어린이집에 보냈고 이후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공부했습니다. 사실 육아 틈틈이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준비했었고 워낙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걸 좋아해 어렵지 않게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시댁과는 최대한 연락을 안 하고 지냈습니다. 공부를 핑계로 명절에는 남편과 아이들만 시댁에 보냈고 어쩔 수 없이 시댁에 가야 하는 날에는 시누이의 동선과 겹치지 않게 잠깐만 들렸죠. 시부는 가정 상황도 모른 채 열심히 공부하는 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도끼를 품고 공부를 한 탓인지 최단 기간으로 자격증을 따냈고 부동산에서 직원으로 취업에도 성공했어요. 고객들에게 너스레 피며 매물 상담을 잘했고 성과도 꽤 좋았어요. 저희 부동산 인터넷 카페도 만들어서 고객들 관리와 홍보에도 힘을 썼죠. 제가 이렇게 성실하게 일할수록 그에 상응하는 월급을 받을 수 있었고 제가 번 돈으로 대출금과 가족 생활비를 마련하니 성취감도 들고 참 행복했습니다. 남편 또한 일이 조금씩 잘 풀리고 모든 게 다시 안정적으로 흘러갔어요. 대출금도 다 갚고 모든 부분에서 여유가 생기니 마음에도 봄날이 찾아온 듯 평온했네요. 어느 날 제가 좋은 위치에 매물을 소개해드린 상가 사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가게 오픈 기념 떡을 맞추려고 하는데 마침 저희 시모가 떡집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시모와의 사이가 좋지 않아 조금 고민스러웠죠. 상가 사장님 가게 규모가 커서 예약 수량도 많을 것 같았기 때문에 제가 손님을 연결해주면 시모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고민 끝에 사장님을 모시고 떡집으로 가니 시모는 표정이 확 살아나더라고요. 능력 있는 며느리 덕분에 오랜만에 큰 예약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저는 솔직히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그렇게 구박하고 불편하게 눈치 줄 땐 언제고 태세 전환 속도가 정말 5G 속도 아닌가요? 시모는 그 뒤로 마음이 조금 풀렸는지 남편을 통해 아이들 반찬도 보내주시고 아이들이 잘 먹는 꿀떡이나 바람떡에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흑임자 떡까지 챙겨주셨네요. 마음의 앙금이 완벽하게 풀어진 건 아니지만 시모와 딱 이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사는 게 좋다고 느꼈죠. 하지만 이 행복도 잠시 제 뒤통수를 제대로 후려갈기는 사건이 하나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시모의 68번째 생신날 벌어진 일이었어요. 저에게 3번이나 매물 거래를 했던 나름 중요한 고객님이 계셨습니다. 고객님께서 너무 바쁘셔서 저녁에나 시간이 생기니 잠시만 시간 맞춰줄 수 있냐고 물었죠. 저는 시모에게 미리 연락을 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저는 그날 낮에 잠시 집으로 가서 그날 저녁 시댁으로 들려 보낼 음식을 조금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시댁에 가는 길에 회를 포장해서 갈 예정이었는데 아이들이 잘 먹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저는 소고기를 넣고 끓인 미역국과 아이들이 잘 먹는 소갈비찜을 만들고 서둘러 다시 일을 나갔어요. 다른 걱정은 없었지만 정말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하는 시누이가 제일 큰 걱정이었죠. 더군다나 시누이와 결혼 준비 중인 예비사위도 오기로 했다더라고요. 시모가 흔쾌히 늦게 와도 괜찮다 허락한 게 참 이상하다 싶었는데 주인공은 따로 있었던 거죠.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궁금하기도 해서 서둘러 상담을 끝내고 저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매년 생신 때 드리는 현금 50만 원을 찾아 봉투에 넣어가기로 했는데 늦게 온 마당에 봉투만 덜렁 들고 가는 것이 좀 민망해서 남편에게 살짝 연락을 했습니다. 남편은 분위기 좋으니까 걱정 말라고 하면서 음식을 다 먹어가니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더 사오라고 하더라고요. 시댁 근처에 있는 마트에 가 후식으로 먹을 골드키위를 사고 시모가 좋아하시는 삼겹살도 샀습니다. 아무래도 사람 수도 많고 회로 배 채우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제가 너무 늦었죠. 아이고 정말 죄송해요. 최대한 서둘러서 온다는 게
저것 봐. 저렇게 경우가 없다니까. 어떻게 시어머니 생신 때 늦게 와? 맨날 핑계대고 중요한 날 빠지더니 아주 우리 집을 개무시한다니까. 신우이는 술에 취했는지 얼굴이 새빨간 상태였고 저를 바라보는 눈 또한 초점이 나가 있었어요. 예상대로 제 얼굴을 보자마자 시비를 걸더라고요. 아가씨, 저도 이제 노는 사람 아니고 엄연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미리 늦는다고 양해도 구했고 왜 또 말을 그렇게 해요? 말이나 못하면 그 봉지는 또 뭔데요? 아, 이거 삼겹살이에요. 회 드셔서 식사 부족하실 것 같아서 조금 사와봤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기도 하고요. 우리 얼른 구워서 먹어요. 신우이는 뭐? 삼겹살? 이라고 외치며 제 손에 들려있던 검정 비닐봉지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삼겹살을 꺼내 가격표에 찍힌 가격을 소리내어 읽으며 깔깔깔 비웃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죠. 우악스럽게 비닐을 뜯고 맨손으로 삼겹살을 잡아 꺼내더니 이내 제 얼굴에 삼겹살을 던져버렸습니다. 정말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저는 뒤로 주춤거리다 결국 넘어지고 말았어요. 야, 최명선, 너 우리 엄마가 너처럼 싸구려 거지로 보여? 생신날 무슨 삼겹살이야, 구질구질하게. 삼겹살은 너나 쳐 드세요. 비싼 소고기 사와도 모자랄 판에 웃겨 진짜. 빨리 기어 나가서 소고기로 사와. 알았어? 저는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시부와 시모 모두 깜짝 놀라 식탁에서 일어나고 거실에 앉아있던 제 딸들도 울먹거리기 시작했죠. 예비 사위로 인사 온 남자는 신우이 팔을 당기며 그만하라고 말렸어요. 하지만 진짜 말려야 할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제 남편 말이죠. 남편은 신우이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너 진짜 죽고 싶어? 당장 언니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어. 내가 사오라고 했다. 여태 네가 주둥이로 처먹은 고기 전부 다 이 사람이 준비한 거고. 그렇게 잘난 넌 뭐 준비해 왔어? 작은 케이크 딸랑 하나 들고 와? 오빠, 이거 호텔에서 엄청 유명한 케이크야. 돈이 얼만 줄 알아 지금? 너 언제까지 그렇게 여왕 노릇하며 개념 없이 살래? 언니한테 사과 안 하면 너 진짜 끝이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착하게 남편과 신우이에게 다가갔어요. 여보, 그만해. 그냥 내가 처리할게. 이런 인성 쓰레기 함부로 건들면 손에 냄새 안 빠져. 야, 너 이번에 제대로 선 넘었네. 방금 네가 선빵 날렸지? 이제는 쌍방이야. 억울하면 신고해. 어금니 꽉 깨물어. 저는 신우이의 뺨을 강하게 내리쳤고 신우이는 제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신우이 머리채를 아주 야무지게 잡아 뜯었어요. 거실 바닥을 뒹굴고 다니며 시모 생일은 아주 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딸들은 엉엉 울며 엄마 죽지 마 라고 소리쳤고 시모도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 내며 우셨죠. 시부와 예비사위가 신우이를 양쪽에서 붙잡고 저는 남편 품에 안긴 상태로 상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제 손에는 신우이의 머리카락이 잔뜩 뜯겨 있었어요. 애둘 억척 아줌마를 지가 무슨 수로 이기겠냐고요? 아마 주변에서 말리지 않았으면 신우이는 척추가 꺾여 구급차에 실려갔을 겁니다. 그간에 묵혀두던 체증이 한 방에 내려가면서 속이 다 시원했어요. 저희 부부는 아이들을 데리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해 아이들을 재울 동안 남편은 신우이에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당장 언니한테 무릎 꿇고 사죄하지 않으면 정말 나 죽고 너 죽는 거라고. 의사 노릇 계속하고 싶으면 사과하라고 말입니다. 남편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씩씩거리다가 이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어요.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당신 고생만 시키고 진짜 면목이 없다. 중간에서 남자가 잘해야 하는 건데 내가 가정에 관심 없는 우리 아버지랑 다를 게 뭐야.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시누이는 연락도 없고 사과도 없는데 누구보다 가정에 충실한 제 남편이 무릎을 꿇고 있으니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 뒤로 시누이도 시모도 끝까지 연락이 없었고 사과도 없었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생각하며 더 잘된 거다 여기자 마음 먹었는데 정말로 뜻밖의 반가운 희소식을 전했어요. 남편이 그날 이후 시댁 이야기를 꺼내지 않더니 어느 날 문득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결혼을 준비 중이던 시누이가 애인에게 파혼을 당했다고 말입니다. 남자가 치를 떨면서 네 성질 진짜 다시 봤다. 이 한마디 남기고 떠나갔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제 얼굴에 삼겹살을 던졌던 그날 사건이 큰 이유가 되었겠죠? 제 덕분에 멀쩡한 사람 인생 하나 살렸네요. 저는 그 잘난 의사도 아닌데 말입니다. 시누이는 며칠째 병원에 휴가까지 내고 집에서 울기만 한다고 했어요. 이거 정말 살아있는 인과응보 아닌가요? 시누이가 제발 그 인성 좀 고쳐서 똑바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사람을 고쳐 쓸 수도 없고 쉽게 변하지도 않잖아요. 별다른 기대도 안 하고 그저 다시는 저와 엮일 일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시모 또한 딸 자식 그렇게 키우신 책임이 있으시면서 연락 하나 없다는 게 참 어이없었는데 매일을 울며 불며 난리치는 시누이 때문에 그런가 보다 애써 무시했죠. 그런데 이런 제 마음의 소리가 시모 귀에도 들어갔는지 갑자기 연락도 없이 제가 일하는 부동산에 시모가 찾아오셨어요. 다행스럽게도 다른 직원들은 매물 상담을 위해 밖으로 나간 터라 잠시 들어오시라고 했습니다. 손님용으로 내어드리는 믹스커피를 테이블에 올려놓자 시모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시모는 지금까지 네가 느낀 속상함 전부 다 안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더군요. 내가 딸 말만 믿고 너한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일이라고 어리석게 생각했다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시누이는 제 예상대로 틈만 나면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가스라이팅을 했더라고요. 직장 동료네 며느리는 이런다더라. 엄마는 언제까지 아무 말 안 하고 살 거냐. 우리가 안 나서면 오빠도 아빠처럼 가정에 소홀하게 굴고 인생 망친다. 여태까지 자식 키운 거 보상은 받아야 할 거 아니냐. 참 많이도 떠들었더군요. 거기에 더 황당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사실 그 일이 있고 나서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서 여기 주변을 서성이는데 네가 식당에서 어떤 남자랑 밥을 먹으면서 막 웃고 있더라고. 나는 또 성의일로 네가 화가 나서 성규 몰래 바람피는 것 같다고 오해했지 뭐야. 어찌나 네가 원망스럽고 밉던지. 이게 정말 무슨 소린지.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대로 굳었습니다. 시모는 그 모습을 사진 찍었고 남편을 따로 불러 제 외도 사실을 고발하셨다고 하네요. 제가 설마 사랑하는 아이 둘을 두고 바람을 폈을까요? 함께 있던 남자는 같은 부동산에서 일하는 남자 직원이었고 남편은 펄쩍 뛰며 제발 그만하셔라. 이제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화를 냈더랍니다. 시모는 그 사실에 너무 부끄럽고 미안해서 저를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연신 사과하는 시모에게 그렇게 사죄하셔도 결국 변하는 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남편 결정에 따라 저도 더 이상 연락 안 드리겠다고 말했죠. 시모도 제 단호한 말에 쉽게 뒤돌아 가시더라고요. 쏟아진 물 다들 아시죠? 시모와 시누이 그리고 저, 이 관계는 이미 쏟아진 물이죠. 쏟아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한 번 뱉은 말이나 이미 저지른 일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과 행동을 신중하고 현명하게 해야 나중에 후회를 하지 않겠죠. 뒤돌아 생각해 보니 저도 시모와 시누이에게 한 행동들이 완벽히 100점짜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도 더 현명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겠죠. 제게는 예쁜 딸들이 둘이나 있으니 제가 올바르게 열심히 살아야 그 모습을 본보기 삼아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부부는 매일 밤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곤 해요.
이제 진짜 우리 가족만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보자고요. 집도 더 넓은 곳으로 이사도 가고 언젠가 제 부동산도 따로 차리겠노라 목표도 세웠습니다. 무쇠도 갈면 바늘 된다라고 꾸준히 노력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이룰 수 있다고 하잖아요. 남편이나 저나 늘 그래왔듯 서로에게 자식에게 헌신하며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저 지금 무척 후련하고 행복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쏟아진 물을 생각하며 말과 행동을 되돌아보시면 어떨까요? 새로운 시작을 앞둔 12월의 시작점에서 말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